자, 먼저 정치기상도에서 다뤄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나왔던 윤석열에 대한 첫 선고 내용이었습니다. 정 박사님. 네, 조은석 특검팀이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특수고무집행방해죠. 그다음에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 그다음에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승인, 허위 공문서 작성이죠. 그다음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직권남용 교사. 이것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고 이제 5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구형이래 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선고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백 부장 판사의 판결과 관련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뭐 내란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재판은 아니었으니까 그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변호인단이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라는 부분은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내란 사건 본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평가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왜 5년이라는 거죠. 검사 특검팀에서도 10년을 구형했는데 왜 5년밖에 안 나왔나. 그러면 5년을 나온 근거는 무엇인가. 판사가 직접 말한 거는 그렇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 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다음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게 또 난리가 났죠. 네. 이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이 과연 이 내란 재판의 선고 이후 그다음에 그 양형을 축소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고 이후에 윤석열 측에서는 결국 오늘 4시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아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뉴스타파의 칼럼 하나를 일단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용진 기자가 1월 16일자로 쓴 칼럼인데요. 뉴스타파의 타파의 시선, 윤석열 첫 선고 징역 5년, 이제 사면복권 방지책 마련해야. 사실 이 선고와 관련해서는 선고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윤석열에 대한 다음 선고들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첫 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비록 이번 선고가 일부에 대한 유죄 선고이긴 하지만 이후에 이 내란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후에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인가, 일종의 그러니까 사면복권과 관련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담은 칼럼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997년 12월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혐의로 기소돼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전두환, 징역 17년이 확정된 노태우를 특별 사면 복권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속된 지 2년 만에 두 사람이 사면 복권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각각 기속돼서 징역 17년, 22년이 확정됐지만 역시 1, 2년 뒤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나고 1, 2년 뒤에 사면 복권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됐던 4명의 전 대통령들이 다 사면 복권이 된 거죠.
그럼 지금 재판에 임하는 윤석열 피고인의 저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 저는 과거의 이 판결과 이후에 나타난 그 사면복권 되었던 전례와 무관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후에 이 사면과 관련된 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당장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초범이면 왜 감경을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법리적으로. 이게 이제 물론 내란 초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 초범을 얘기하는 그렇죠. 건데. 일단 그 전에 범죄 행위가 없으니까 우발적인 어떤 그런 범행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초범이라서 그냥 단순히 감형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 초범은 뭐 굉장히 계획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수 혹은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점을 재판부가 감안을 해서 저는 감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안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다. 왜냐 이건 내란이니까. 네. 예, 그래서 솔직히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 전에 주문하기 전까지의 어떤 법리적인 판단하고 주문 이후에 그 양형 그거는 같은 인격체가 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도무지 저는 고양이가 썼나요? 연결이 안 돼요. 이거 그 전에 아무리 그 뭐 양형이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그게 또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특검이 10년을 네. 구형을 했기 때문에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감형의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절반 구형하는 게 그래서 선고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참 아무리 양형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는 흔히 법하는 분들의 네. 그냥 얘기인 그쵸. 거고 네. 지금 뭐 재판장 마음이기 때문에 네, 예. 재판장의 마음이 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왜 이렇게 갔을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음. 초범의 이유를 댄 거는 진짜로 할 말이 없어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지 않았어야 될 말이고 감경시켜 주고 싶어도 잘 말씀하셨듯이 초범이니까 감형을 해주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존의 법을 어겼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한번 해봐놓고선 또 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확고하게 계획적이고 확신적으로 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더 중하게 처벌하든가 막 같은 적어도 구형 이 정도가 되는 걸 해야 된다는 소리고 또 한 가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네. 또 다른 이 일을 또 저지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개전의 정을 두고 하는 건데 이 두 사안 모두 다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법을 어기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어긴 법들은 확신범으로 어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 재범의 문제를 개전의 정을 보기 위해서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왜 굳이 초범을 넣었을까? 차라리 앞에서 나온 거 그거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거든요. 입증이 좀 불충분했다라든가 직권남용을 완전히 의도한 건 아니었다라든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을 굳이 왜 초범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해준 걸까? 저는 그 부분이 잘 납득이 안 되고 이게 그나마라도 괜찮은 재판부라고 얘기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뒤통수 친다니까 이상하다. 하여튼 그런 배반을 했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 수준이라는 거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의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 형사 재판에서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네.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초범이기 때문에 감형을 해도 될 만한 사안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냥 그리고 어쩌다 훔친 거 이런 거지. 그런 거야말로 진짜 초범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초코파이 우리 기억하시죠? 초코파이의 버스 기사에 뭐 이런 사건들 다 기소하고 그대로 다 때렸어요. 왜 거기서야말로 초범이니까 감경할 수 있고 아예 기소 자체도 안 되는 것이 더 타당했다라는 의견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런 사건에서 이랬고 그러니까 일반 형사 재판에서조차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냥 초범이면 무조건 감형이야라고 하라는 논리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의 이 초범 문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지금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초범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죠. 그 전 이게 재판에 의해서 유죄로 판명이 안 났을 뿐이지 지금 저질렀던 범죄를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대선 후보 당시에 거짓말했던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재판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가 알잖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근데 어떻게 여기서 초범을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경을 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기현 판사가 그따위로 재판을 하는데 화가 나 있던 많은 대중들에게 이 백대현 판사의 재판 진행은 나름 긍정적인 어떤 느낌을 많이 줬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했던 걸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백대현 판사의 그 태도는 그냥 판사로서 어떤 자기 지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위협받았을 때 어떤 화 정도였던 걸까? 진짜로 이 재판을 엄중하게 끌어가고자 하는 의지였던 건 아니었나? 그걸 우리가 착각했나? 저는 이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우리가 좀 오해한 측면도 상당 있잖아요. 부분 동의합니다. 네, 네. 네, 상당 부분.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네. 지기현이랑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엄격해 보이는 태도 하나만으로 우리가 자꾸 착각과 기대와 오해를 더 불집힌 경향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대현 판사가 했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재판 진행에서 나름의 엄격성을 네.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법관의 권위를 위해서, 그렇죠. 법정의 권위를 위해서. 지기현이 안 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두드러져 보였던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법관이면 백대현처럼 한다야요. 네. 기본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기 권위가 그 변호인들에 의해서 침범당하고 피고인에서 조롱당하고 이러는 거를 어느 법정이 허락합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원래 했어야 될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과잉하게 칭찬하고 과잉하게 좋아했던 면이 있는 네. 거예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더 기분이 나쁘죠. 네. 이걸 봤을 때 아니 우리는 너 되게 멋진 놈인 줄 알았는데 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더 화가 나는 거잖아요. 네. 저는 화가 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화가 나죠. 네.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끔도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백대현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그 앞에 내용은 또 구구절절 옳아요. 그런데 가서 5년이 나오니까 더 기가 막힌 거지. 그렇죠. 이건 뭐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뒤가 다른 거냐, 뒤는 누가 지령을 내렸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불행하게도 이 선고량이 전형적인 법원의 방식이거든요. 네. 전형적인. 근데 이 저기서 전형이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한테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센 사람들한테 네. 보통 내리는 이 방식이에요. 경제범죄라든가 이런 재벌들한테 하는 방식이라든가 전 권력자에게 하는 방식. 거의 유일했던 예외가 조국 전 장관 가족들 네. 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해서 문제였던 거잖아요. 사심이 들어갔던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그냥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는 자들에게 늘 했던 방식으로 선고량이 나왔거든. 그럼 그 앞에까지 했던 것들은 그러면은 이제 페이커냐? 아니 원래 법원이 그렇다는 거야. 그 앞에 것도 그렇고 저는 선고도 그렇고 되게 전형적으로 법원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고 특히 그런데 거기서 더 웃겼던 건 굳이 안 돼도 됐을 초범을 굳이 왜 냈을까라는 거야. 근데 더 저는 이 판사 이상하다라고 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관저에 있으면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체포영장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막은 것도 아니고 경호처 직원들을 무기를 들 걸 지시했죠. 무력 시위를 네. 하면서 그걸 백대현 부장판사가 읽으면서 죄질이 나쁘다 그랬어요. 네. 그럼 그런 표현을 하지 말든가. 아니 초반에는 야 이거 10년 꽉 채우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핵심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주문은 엉뚱하게 나가니까 그럼 앞에 죄질이 나쁘다 이런 표현은 굳이 왜 썼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제 수요일 날 한덕수 내란 재판 주요 임무 종사 혐의 그거 매일매일이 지뢰밭이죠. 이진관 판사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네. 이제 판사에 대한 이제 뭐 네. 좋고 나쁘고 이런 평가 이제 기대는 저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 논리가 만약에 또 적용이 된 초범이라는 논리가 적용이 되면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독수가 총리도 뭐 여러 번 했고 예.
국가를 위해 국가에 기여했다. 무시 이딴 소리를 또 할까봐 저는 그게 가장 우려가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왜 이런 그 지능 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 이런 게 특수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로서 늘 그러니까요. 얘기됐던 거잖아요. 예. 그들은 돈도 있고 백도 있고 이렇게 막 법도 알고 그러니까 법을 더 잘 아는 우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네. 조져줘야 돼. 이러면서 특수부가 되게 떴던 중요한 이유잖아. 지금도 중수청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고. 그런데 사실은 정작 선고할 땐 이러거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심지어 법 집행을 담당했던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네. 그러면 더 과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똑같은 이유로 더 가중하게 해줄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같은 이유라도. 왜냐하면 그걸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더 했어야죠. 실제로 아주 드물게 나오는 약간 좀 지난 공직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나오는 약간 센 형량들을 할 때 대부분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법 집행을 하거나 법에 대해서 더 잘 알거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이와 그렇죠.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은 네. 상당히 중하게 처벌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나온다고요. 네. 그렇죠. 드물게. 음. 네. 이 차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거든 이제는. 더 이상 법원이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어이구 이러진 않기 때문에 자기 제사를 깎아먹는 그런 식의 판결들을 그리고 내고 이게 있는 거죠.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판결의 기준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네. 뭐냐면 그 정경심 교수에 네. 대해서 표창장으로 4년 실형이 나왔어요. 그걸 기준으로 보면 이게 5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렇죠. 그게 4년인데 4년 실형인데 이건 5년이야. 그러니까 그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조계 쪽이 그 조국 교수의 그 당시 교수의 가족에 대해서 품었던 사심이 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나치게 잔혹함이라는 게 있었고 그걸로 사실은 본의 아니게 너무 이렇게 늘 비교되는 기준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렇죠. 예. 딴 데 숨을 구멍이 원래는 좀 있었는데 이걸로 기준을 만들어 버렸거든.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거를. 그게 4년이었다는 걸.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법리로 어떤 법적 논리로 이 딱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이 차이를 솔직히 말해서 덮을 수가 있겠어요. 네. 아무리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댄다고 해도 그렇죠. 아니 특수 공무 집행 방해라고 하는 죄목 자체가 무시무시한 죄목 아닙니까? 예. 특수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입시 부정이라고 얘기할 때하고 두 가지 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특수 공무 집행 방해라는 게 직관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근데 그거를 비교할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한독수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게 바로 그런 뻔합니다, 되게. 그러니까 불안감이 증폭이 되는 게 이제 진짜 직위원은 어떻게 할까? 이게 계속 또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솔직히 그 내란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한독수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미 체포집행 그 거기 1심 선고에서 나왔거든요. 이를테면 공수처 수사 이것도 아무 문제 없고 네. 서부지법에서 영장 나온 것도 아무 문제 없고 그다음에 한독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그때 강희구하고 윤석열하고 한독수랑 공모해 가지고 사후에 계엄 문서 그것도 일단 문서 폐기까지 했다라는 걸 다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한독수는 최소 10년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전철을 밟을까 봐 네. 윤석열에게 했던 것처럼 쫙 해가지고 다 유죄 해놓고서는 주문해가지고 총리 뭐 여러 번 하고 국가에 헌신하고 이래가지고 또 저는 거기 하나 더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령임을 감안하여. 맞아요 고령 그래 고령 네, 고령임을 저는 감안하여 그거. 집행유예. 그거 고령 그래서 저는 문득문득 생각하는 게 이번 판사도 그렇고 검찰개혁 관련한 입법 예고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그렇게 막 법적인 용어 막 써가지고 복잡하게 그러니까요.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 네. 너네 모르지만 이거 다 이런 거 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런가 봐. 뭐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그 법하신 분들을 하나로 다 뭉쳐가지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독특하게 있는 게 언제나 어떠냐면 되게 사후적이에요. 결정 나오면 거기에 맞춰 툭 하고 말이 바뀌어. 네. 이거는 어느 쪽에 있는 분들이나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심리가 뭘까? 그럼 자기가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판사의 판결이 최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해가지고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는 데서 오히려 더 자신의 장점을 확보하고 싶은 거야. 네. 그러면 온갖 법적 설명들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직권이 갖는 힘이 결코 낮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이 직관이 당연히 틀릴 때도 있고 각자의 주관에 갇힐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때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직관이 너무 뛰어나죠. 아, 그럼요. 그리고 별꼴을 엄청 다 훈련이 보면서 됐잖아요.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경험이 지금 쌓여왔다고. 네. 그럼 느는 게 직관밖에 더 있습니까? 바로 알게 되는 거지. 본질을 qui뚫는 통찰력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법감정 뭐 이런 얘기 쓰고 특히 언론이 그리고 뭐죠? 뭐 있잖아요. 국민재판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예, 쓰고. 네. 예. 그래서 뭔가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것들을 되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던 어법들이 있었잖아요. 전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그런 걸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국 일가는 그렇게 실형을 때려놓고 내란범은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들이 그렇게 하고 지들이 있어요. 사감을 써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했어. 지들이 그러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미운 놈은 막 세게 주고 그렇죠. 지가 좋아하는 놈은 이렇게 낮게 준 거잖아요. 좋아한 게 아니면 왜 이렇게 낮게 줬겠어요? 나는 법하는 사람들이 맨날 뭐 얘기하면서 그 양형 뭐 이런 이형양 또 이런 표현도 엄청 네. 쓰잖아.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이익이 뭐뭐 하는 것의 이익에 비해서 뭐 불이익에 비해서 더 크다고 볼 수 없고 맨날 이 얘기를 하잖아. 맞아요. 엄청난 뭔가 그 천칭 대단한 게 가지고 있는 균형을 것 같죠. 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딱 직관적으로 다 알거든. 뭐가 더 사회적으로 악한 범죄고 뭐가 더 큰 중재의 가능성이 있고 뭐가 더 강하게 징벌해야 그나마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지 알거든 이제. 그렇죠. 근데 그거를 되게 대놓고 무시하는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미 이제 그 이 두 개의 인식 격차,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스로가 이제 느끼고 있는 이 상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어쩔 건데라고 하는 이 태도 사이에 간극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거든. 네. 이렇게 벌어지면 언젠가는 한번 엄청 삐걱대면서 흔들리면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가 맞거든. 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 결국 권력 싸움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의 싸움과 시민적 권력의 싸움. 그렇죠. 이게 될 수밖에 없고 이 혁명적 상황이 빚어지건 아니면 강하게 뭔가 몰려가면서 뭔가 훅 하고 제도가 바뀐 건 간에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상태를 만든 건 저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뭐 이제 와서 개가천성을 하고 반성을 해서 제대로 하려는 노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물론 사회적인 압박도 필요하고 저희가 지난주 내내 진행했던 그런 법조 개혁 문제도 네.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중에 가장 급한 건 바로 이 사면복권과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을 빨리 국회에서 좀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예를 들어 사형이 선고됐을 때 내란범에 한해서는 집행을 한다던가 저는 솔직히 그 웃을 일이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사형 너무 사람 생각하고 하잖아 지금. 왜 나는 그러면 안 돼? 왜 나는 그러면 안 돼요? 위인설관이에요. 위인설관. 내 마음이에요. 아니, 난 주장하겠어요. 전 저는 주장해요. 저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네. 저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원포인트 사형은 집행해야 된다라고. 예. 하지만 아니 원포인트가 아니라 앞으로도 내란범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자는 거지 내 말. 네. 응. 제가 그렇게 예전에 해야지. 해시라이브 하면서 살짝 그 약간 전향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네. 쓱 넘어가서 잘 모를 텐데 그 사형 문제는 아니고요. 그 왜 흔히 얘기하는 무죄 베일 이론 있잖아요. 네. 정의론에서 이제 나왔었던 거.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 베일을 쳐놓고 주어진 조건으로만 판단을 해야 된다. 말 그대로 블라인드 테스트잖아. 네. 이게 정의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쓰였잖아요. 그 눈 가리고 있는 정의 여신 네. 이거 저울 그거 저는 롤스가 틀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거든요. 네.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무죄 베일이란 말이. 근데 이게 사고 실험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듯이 이건 되게 머릿속에서 한 실험이야.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고도 안 본 척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오히려 나 이게 적극적으로 해석돼서 보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점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어떤 판단, 그리고 그때 이제 떠오르는 어떤 생각, 그리고 기존의 지식, 맥락 이런 것들이 없는 그게 있어야지 내가 책임을 지금 판단할 수 있거든. 마치 무죄 베일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 비인격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내 책임을 안 진다. 누구나 또 똑같이 판결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피해가는 이유가 될 수가 있거든. 멋져 보이지만. 근데 저는 거꾸로 뒤집어서 판결을 내리고 정의를 구현하도록 권위를 주어진 자들은
그 부담을 짊어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 똑바로 보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롤스를 까는 이제 책을나 논리를 한번 세워봐야겠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까였습니다만 롤스가. 예.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자유주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 쪽 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남들 무식하다고 얘기할 때 쓰는 방법인데 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전향하고 있는 그런 태도이긴 해서 찬성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재밌게 안 봤는데 좀 그 지금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요. 네. 판사 이한영이. 이현영. 네.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재밌게 안 봤는데 요즘 네. 이 스타버프 판사들이 하도 이상하니까 예. 거기서 그 작가가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어우 세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확실해요? 저게 나오고 있어요? 세게 나와요. 아직까지 세게 나옵니다. 이를테면 판결 그냥 다 밥 먹으면서 다 해요. 재판부에 연락 유죄. 진짜 그래 버려요. 오케이. 네.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건 좀 두고 보시죠. 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니까 예. 내란범에 있어서는 사형 집행을 한다던가 일단 사면복권은 일단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네. 그렇죠. 지금 그럼 또 얘기 나오죠. 이제 대통령의 사법권 헌법적 권한을 이제 침해하고 있다. 뭐. 침해하죠 뭐. 네. 침해해야죠. 네. 침해해. 아니 근데 그게요 좀 납득이 안 돼. 그 서정욱 변호사가 그 얘기를 또 YTN 나가 예.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사면권 대통령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사면권에 비추면 그렇죠. 근데 국회가 새롭게 입법을 해가지고 그걸 통과시켜가지고 그걸 적용을 하면은 그게 위헌이 되나요? 위헌이 되면 물론 헌법도 바꾸고. 이게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죠.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네. 어차피 헌법상으로 규정된 권한이니까. 네. 근데 언제나 모든 권한은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제한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퉈보죠 뭐. 네. 그런 식으로 제발요. 따지면 헌법 개정 자체를 못 하는 거죠. 헌법 개정이야 당연히 할 수 있죠. 아니 그 서정욱 변호사 논리대로라면 예. 지금 사면권에 있는 보장되어 있는 그거를 지금 국회가 그런 식으로 입법하는 게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 그게 위헌이야. 이런 논리를 대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이상한 논리야 그게. 네. 네. 근데 뭐 그거는 그 논리를 쓸 수는 있어요. 네. 쓸 수 있고 헌법이 침해되는지 아닌지는 판단해 봐야 될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헌법 개정은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헌법 개정은 하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사면권 없애버릴 수도 있죠 당연히. 당연히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없애지 말고 내란범 좁게 가자고요. 네. 이놈만 죽이자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 올려놓은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네. 내란 외환범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한다. 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 때문에 여론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네. 않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만약에 그걸 끌고 간다면 헌법재판소 판결 받아보면 되는 거고. 예. 아니 그리고 할 이유가 있다고 언제까지 판사들한테 모든 걸 맡겨놓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되게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던지고 싸워야 된다면 싸우고 뭔가를 얻어내야죠. 어떻게 사법부가 나왔어? 에이 나쁜 새끼들. 그리고 끝이야? 어떡할 건데 앞으로.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지금 전 대통령들을 다 특별 사면 복권을 했겠습니까? 이것도 나름대로의 그 상황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저희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 뭔가 있고 그런 국면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또 있겠죠. 우린 또 동의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네. 지금 국회가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가 논의하는 와중에 어떤 분께서 의미 있는 말 좀 합시다. 준비 다들 안 해왔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뭘 준비하실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준비한 거 한번 내놔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번 요 재판이 첫 재판이었기 때문에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서 이거는 이후에 벌어질 재판의 결과들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징조를 보여주는 건 너무 맞다. 애초에 이제 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들을 사실은 보여준 거기 때문에 마치 안 보여줄 것처럼 했다가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후에 법원이 내릴 결정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늘 그들이 해왔던 것처럼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론을 낼 가능성들이 되게 높다.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2심부터 구성이 되면 요것도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특검이 제2차 특검이 또 진행이 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좀 더 그 수사와 공소 유지를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고
그 포함된 건 안에서 이제 묶어서 나올 테니까 그 과정에서 좀 더 잘 다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후에 전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안건, 쿠팡 문제 가지고 얘기를 가져오셨는데, 민 기자님께서 언론 문제로 지금 가져오신 거죠? 아니 일단 이게 쿠팡 문제는 정부의 문제이면서 언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지금 미 하원 의원 일부 하원 의원들이 쿠팡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쿠팡에 대해서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그냥 그대로 중계 보도하는 언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MBC라든가 JTBC라든가 몇몇 언론들에서는 자, 그 의원들의 정치 모금 이런 걸 보니까 쿠팡 쪽에서 상당 부분 정치 자금을 그쪽 의원들한테 지원을 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쪽에 그런 뭐 쿠팡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의원들의 참모들, 전직 참모들이 쿠팡에 지금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보도를 함으로써 이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보도들도 일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은 그냥 미 하원 의원 일부가 이런 식으로 쿠팡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게 이제 외교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길래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가지고, 심지어 이제 청와대가 이제 드디어 이제 주말 동안에는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입장까지 낸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부가 어차피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만, 언론이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쿠팡의 입장을 저는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거를 통상 마찰이라든가 외교 문제로 좀 비화시키는데 언론이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이런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 쓰므로써 갈등이 더 확산되는 그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국내에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온 보도 가운데 하나가 쿠팡 쿠폰 있잖아요. 네. 그 저한테도 좀 왔던데 그거를 썼더니 어우 뭐 엄청나네 뭐 이런 식의 또 보도가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하고 외적인 어떤 그런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언론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순간 워낙에 큰 이슈들이 많이 터져서,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쿠팡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이렇게 좀 조명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보도되는 양만 놓고 보면은 거의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쿠팡 입장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양은 확실히 그런가 봐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다 예상했고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것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언론의 저는 보도자료 수준 정도의 그냥 보도자료 쿠팡이 낸 거 그냥 옮겨 쓰는 거, 네. 그걸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되게 적극적으로 물타기를 하거나 뭔가 띄워주는 그런 보도들까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상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청문회가 있었고 정부가 뭐 공정위가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공세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 보도들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다른 이슈들이 터지면서 이게 약간 잠잠해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난주하고 이제 이번 주 오늘까지. 그 사이의 간극을 미국 뭐 하원의원이 어쨌네, 쿠폰이 어쨌네, 이런 보도가 지금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 이게 언론의 레이더라든가 우리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면은 다시 이런 보도들이 이제 지금 벌써 저는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언론도 로비의 대상이었고 움직이는 것 지금도 같습니다. 받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쿠팡 쪽에서. 그러니까 했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쿠팡을 가만히 냅두라라고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통상마찰 우려가 있지 않아?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사람들은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정도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은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만약에 이들이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분리할 때조차도 쉴드를 쳐주거나, 쉴드를 쳐주려면 대단히 영리하게 쳐주거나,
근데 저는 지금이 언론이 이렇게 껴들어가지고 네. 약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해 준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쿠팡에게 조금 다시 이렇게 등을 돌렸던 걸 다시 돌리는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멍청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저는 쿠팡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이제 그 신용해 준다. 네. 그러니까 내 밥값 했다를 하는 방식이 아닌가? 음.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쿠팡을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대단히 교묘하게 뭐 어떤 논리를 만드는 거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물론 요 그 로비 의혹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통상 마찰 의혹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써가지고 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화난 만큼 언론이 그만큼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이 언론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것이 지금 이 정부나 정치인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일종의 출구 전략을 짜주는 거죠. 같이. 네, 같이. 자, 내가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슬쩍 나와도 되지 않겠어? 이 정도면 할 만큼 하지 않았어? 요거를 계속 제공해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적극적인 쉴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포인트는 지금 미국 쪽을 쿠팡 로비스트들이 움직여가지고 국내에다가 일종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국내 언론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여론이 만약에 어떤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동안 눈치 보느라고 잠잠해져 있던 국내의 쿠팡 전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의 로비스트보다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리스트 쭉 봤잖아요. 뭐 노동부부터 시작 그럼요. 국회 뭐 그들이 아마 이 여론을 가지고 또 장난질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쿠팡 정관 접촉하는 사람도 패가망신할 거라고 굉장히 그때는 쿠팡이 주목을 받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여론 압박이 가해지고 정부도 압박을 하고 그러면은 이들이 또 물밑에서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지 않습니까? 여론 지형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또 엎으려고 할 거다라는 우려가 조금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이제 쿠팡 이슈는 지금 약간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것도 원래는 이 정도까지 올 게 아니었는데 쿠팡이 좀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그렇죠. 거거든요. 솔직히 예. 말하면. 네. 스스로 일을 키운 거죠. 네, 엄청 키워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되는 식으로 갈 리는 이제 없는 지경까지는 온 건 맞고 그럼 이거를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인데 이게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바탕으로 깔고 있는 믿음은 우리를 설마 버리겠어? 사람들이 습관이 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바탕에 깔린 믿음이고요. 이건 시간이 지나야지 가능하고 망각의 힘을 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요 정도 수준에 있는 게 제 바로 뭐냐면 쿠폰 써봤더니 뭐 요거거든. 네, 쿠폰.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이거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반대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방식 중에 하나 알리테무 키울 거야? 이른바 이제 혐중에 이제 업어가는 맞아요. 방식. 예. 미국보다는 이제 현미보다는 혐중이 이제 크니까 요게 이제 흔히 쓰이는 방법인데 이것도 지금 쓰긴 좀 안 좋거든요. 처음에 좀 썼다가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는 건데 요게 좀 더 높은 수준이죠. 그런 면에서 통상 마찰에 관련된 것들을 예비하고 있는 거는 의미가 좀 있어.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게 이제 그 전관들이 움직이는 공간을 열어주는 의미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는 약간 더 머리를 쓰긴 쓴 거야. 예. 그래서 지금은 요 세 번째 요 부분이 눈에 띄는 형태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도 밀어붙이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을 그렇게 무서워한다거나 막 그러지도 않아. 네. 미국하고 뭔가 마찰이 생기면 옛날에는 그냥 그래도 뭐 동맹을 유지하고 어쩌고 막 이런 말 했지만 트럼프가 워낙 난리 쳐놓은 게 있어서 여기에 여론이 붙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요 세 번째 이 이슈를 가지고 뭔가 프레임 전환이 가능할까?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뭔가 걸고 있는 상태까지는 일단 오긴 온 거겠죠. 그리고 언론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확인한 거죠, 우리는. 네. 네. 그건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참 안 바뀝니다. 네. 재래식 언론이라는 비난을 굳이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두 분이 해주시는데 했냐면 언론의 약발이 확실히 많이 약해졌어요. 네. 확실히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더 약이 올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망각시키거나 덮거나 프레임 전환하거나 이런데 이렇게 돈 쓴 만큼의 효과를 발휘한 면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저는 돈 쓴 만큼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댓글에서도 조롱 당하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기사들이. 근데도 참 양은 많아요. 네. 이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퍼붓는 거지 이제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도 계속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반은 밥값 의식이라 생각해요. 네. 이것조차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진 않아. 한편으로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긴 있지만 그게 밥값이나 해야지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언론의 상당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정서일 거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돈 받고도 그렇게 성실하지가 않아. 네. 그래서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역설적으로. 네. 돈값도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청문회 진행 중입니까? 아까 할 때만 해도 중간에 정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이게 핵심 이슈라고 생각했어요. 이해운 무산될 것 같은데. 예. 기회라고 써 있어. 네.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청문회. 네. 네, 무산됐죠. 네, 오전에 난리 나고 그래서 네. 결국은 대기 중이다가 청문회를 시작은 못했다고 하고 여전히 여야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다시 하느냐 마느냐 거기까지가 아까 한 1시간 전쯤에 버전이었어요. 근데 이게 청문회법에 의하면 이 청문 요청이 들어간 다음에 20일 이내에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열흘 정도 더 연장해서 재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인데 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를 그냥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진행해야 될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또 뭘까? 뭐 여러 가지. 아니 근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도 이미자 그 위원장이 그래도 원한다고 했어요 청문회를. 사회권을 넘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청문회를 진행을 시킬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 간사한테 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미자 의원이 청문회는 안 하면서 사회권을 쥐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하겠다고는 또 아니 말은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데 말은 그러니까 안 하면서 진행을 안 하잖아요. 후보자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기껏 열심히 짜낸 나름의 묘수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요. 공을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 손으로 처단하고 네. 싶은 건 아니고 처단할 맞아요.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면 계속 지금도 누워서 계속 침을 뱉고 있었는데 청문회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모양새는 연출하고 싶지 않고 네. 지금 이렇게 개기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다 지울 수 있다. 요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낮은 수준이지만 사실 정치적인 수위인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파행을 시켰고 그렇게까지 못하게 했는데도 결국은 그러면 우리의 동의도 안 받은 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해? 네. 요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해운 그 내정자에 대한 어떤 여론 지지율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겠죠. 네. 야 이런데도 통과를 시키네, 강행을 안 해, 뭐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뭔가 좀 강하게 공격을 한다? 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낙마를 시킨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여권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네, 역시 이제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민주당도 저렇게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만들기 좋고. 네, 만약에 대통령이 스스로 낙마를 시킨다? 청문회도 제대로 안 열렸는데 그러면 애초에 자기가 잘못 증명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봐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야.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운이 낙마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곤란해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청문회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면은 이게 국힘의 부메랑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뭐 이랬던 거를 막 따지기 시작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해운 내정자라면 그러겠어요. 근데 왜 저거 공천해 주셨어요? 내가 진짜 후보자 임명하고 싶다. 딱 그 용도로. 아니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예. 근데 왜 저를 공천해 주셨냐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싫은 거겠죠. 국힘 입장에서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청문회 들어와서 할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네. 자, 미치겠네 진짜.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대통령이나 즉 정부나 민주당으로서도 출구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죠. 뭐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출구 전략이 현재로서는 둘 중에 하나뿐이 없거든. 결국 대통령이 그래도 믿어봅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청문회에서 엄청 깨지고 난 다음에 역시 안 되겠어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퇴로 하나를 막아놓은 거잖아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은 몇몇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했었거든요. 이를테면 민주당이 이해운 내정자에 대해서 어떤 수위의 어떤 그런 질문이라든가 검증을 할 거냐. 그것도 그렇고 또 국힘은 상대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도 좀 보려고 그랬고 그리고 이해운 내정자가 솔직히 확장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안 맞잖아요. 예. 그 당사자 얘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갑질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해운 놀라운 게 그거잖아. 예. 자기 이제 바뀌었다고. 확장제 그래서 동의한다고. 그래서 야, 청문회 때 진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예. 어느 정도 자기 나름의 논리를 세워서 이 얘기를 할 거죠. 뭐, 그 저는 개인적으로 보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건 뭐 우리 다 기다리고 있었지.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 궁금한 게 한두 자체를 개예요, 못하게 지금. 하니까. 전 초기부터 일찍 계속 그랬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직접 이수를 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회 최대한 빨리 해서 최대한 세게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내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래야 된다. 정책도 물어봐야 그럼 된다. 내란 물어봐야죠. 예. 그 사가에 안 벌어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네. 우리 좋은 거를 못 보나 봐, 다들. 저는 청와대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머리 아프죠 지금. 다 머리가 아프지. 예. 누구도 웃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네. 안 좋게 꼬였어요. 네. 그러니까 국힘도 나름 수를 둔 거긴 한데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이거밖에 안 남은 거고 국힘 입장에서도 이게 뭐 신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지금 이게 좋지 않은 이게 꽉 좀 막힌 느낌이.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본인의 힘으로 뭔가 의혹도 좀 해소하고 그러면서 뭔가 어필을 하기라도 하거나,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임명의 부담이라도 덜어주거나, 아니면 청문회를 어렵사리 뭐 통과하는 어떤 기계라도 좀 보여주거나, 네. 또는 반대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제대로 공격을 해가지고 왜 안 되는지의 이유를 정당하게 정치적인 정당성을 주거나, 이게 이제 그나마 괜찮은 시나리오였는데 네. 어느 쪽이든 간에 임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게 다 막혔어요 지금. 그리고 이혜원은 나는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자리의 의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앉아서 그냥 다 떡을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는 거가 그러니까 애쓰긴 애쓰는데 자기 나름대로 애쓰는데 확실히 이 사람이 아니랄까. 큰 정치인이 되게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모로 느껴요. 자기의 수가 없어. 뭔가 돌파력도 없고 그러니까. 수가 없어. 왜 일은 잘한다고 하면 추진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이걸 이 국면을 사실 돌파하는 것도 정치력이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지가 있던 당도 처리를 못하고 청와대에도 뭘 제시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민주당도 설득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저런 보수 계열 쪽에 있다라고 하는 인맥 내지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묵묵히 뒤에서 네, 도와주는 그러니까. 사람조차도 없다는 얘기고, 네. 본인의 실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신화고, 예. 그리고 뭔가 권력 의지라도 있으면 그래도 공간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너한테 공이 갔다고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이제는 네가 풀어. 그럼 풀어야지.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근데 그래봤자 이게 날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럼요. 설도 얼마 안 남았고 2주, 3주 정도 남은 건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동훈 이슈. 그래도 한동훈 이름만 나오면 나는 되게 즐겁지 왜 요즘은? 아니 장동혁은 왜 단식을 하는 거야? 몰라요. 난 정말 이유가 있죠. 할 게 없어서 그거밖에.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하는 거죠. 아이씨 네. 진짜. 아니 한동훈은 사과를 한 거요? 아니요? 언론이 제목을 잘못 붙였죠. 무슨 그게 사고입니까? 뭐야? 난 계속 이게 끝이야? 나는 진짜 한동훈 이 사람도 정말 참 인물 잘다라고 여러 번 느끼지만 아니 우호적인 언론이 뭐라도 써줄 거라도 써줘야 되잖아. 말을 해야 되잖아. 제가 보니까 그냥 유튜버나 해야 돼. 정치하면 안 돼, 이 양반. 저는 솔직히 장동혁 대표가 단식 막 이런 거는 뭐 수가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조치 의결한다고 딱 했을 때 한동훈이 이제는 좀 결심을 할 수 있으려나? 이를테면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낮게 봤지만 자기 세력 몇 안 되는 자기 세력 규합해가지고 신당 창당하겠다라는 뭐 의지라도 밝힌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고민하겠다라고 한번 던진다거나 그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뭐라는 거지 했었는데 그런 한동훈의 모습을
아마 흔히 말하는 재래식 언론들도 무지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센 톤의 어떤 그 기사와 사설이 토요일자에 실리거든요. 조선일보에. 이게 조선일보 일면과 사설에 딱 게재를 하는데 토요일자에 그냥 여러 얘기를 썼는데 그냥 하나예요. 야, 국힘 이렇게 된 거 네 책임 엄청 커. 사과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아유, 조선일보가 되게 답답했나 보다. 근데 한동훈이 할까? 일요일 날 해요. 그래서 그게 뭐지 해서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걸 봤더니 아, 이거는 조선일보가 그나마 좀 판을 깔아줘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좀 여론을 좀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대로만 움직이면은 이것도 못하는구나. 네. 조선일보가 기대했던 사과는 그게 아닐 겁니다. 근데 정말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한동훈이 날렸다. 그래서 저는 그럼 조선일보 이걸 왜 깔아주려고 했을까? 예. 선거에서는 이제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장동혁은 제가 보니까 이제 좌한길, 우성국 해가지고 고성국 전환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고성국이 국힘에 입당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흔히 말해서 범상치 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힘 먹으려고 들어온 것 같고요. 전환길과는 또 고성국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TK 쪽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실제로 뭐 공천은 뭐 좌지우지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고성국이? 네. 그래서 아니 미치겠네요.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이제 한동훈이 이제 제명 의결 조치가 되니까 제명 의결을 하니까 그 다음은 너 오세훈 나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고성국이 딱 찍었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힘 내부의 상황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선일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고성국 따위에 이 보수의 헤게모니를 넘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판을 깔아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이 그걸 또 걷어차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네. 한동훈은 뭐 걷어찼다기보다는 상을 받을 만한 어떤 입장도 아니었었고 지금 네. 어떻게든 안 잘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라. 근데 이제 저는 방금 얘기한 것 속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고성국은 왜 입당을 했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조갑제가 한동훈은 3김급 정치인이라는 맞아요. 얘기를 왜 했을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지금 가져오신 거에 안 들어봤는데 한겨레에 강준만 선생 칼럼이 있거든요. 아 오늘 오늘 올라왔어요. 네, 오늘 칼럼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그 고성국 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네. 그런 얘기를 해놨거든요. 맞아요. 한겨레 칼럼은 왜 그걸 쓰고 있지? 이건 조선일보 칼럼에 가까운데. 맞아요. 그러면 맨 뒤에 문장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극우들아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으면 열심히 너희들 힘으로 극우정당 만들어 보수정당 갉아먹지 말고 이게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요. 그 강준만 교수가 그 얘기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왜 그 신동환이 뭐 이런 칼럼 계속 쓰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야 이걸 한겨레가 이제 칼럼의 형식으로 실어줘? 왜 그러고 있지?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징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성국이 이 그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에는 나름대로 당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네. 확실히 있는 거고 고성국 정도 따위에게 먹힐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힘이 망가졌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거를 바라보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작 한동훈 정도 살려서 보수 살려보려고 하는 그게 한국 보수의 지금 수준이 됐어요. 그렇죠. 네. 네. 한심하죠. 그리고 그걸로 나이 먹은 그 구 언론인들이 단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강준만 교수 왜 입한국에 굳이? 그분은 이제 아유. 민주당 잘 되는 꼴을 도저히 못 봐주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살아나길 바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미. 네. 그러면서 우리 보수 그러고 있는 거야. 그분이 한겨레에 계속 칼럼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지 저도요. 네. 하긴 뭐 거기는 거기 기자도 그렇게 쓰잖아요. 제가 이름은 약간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 분이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한겨레 강준만 교수 칼럼 왜 계속 실어주지? 경향신문에 이진우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은 진짜 좀 이거 왜 실어주지? 왜 실어주겠어? 좋으니까 실어주는 거지. 자기네들이 쓴 기사하고도 안 맞. 하여튼 예. 일부는 아무튼. 맞는다니까. 일부는 맞죠. 어. 예. 그 일부가 포션이 좀 클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되게 흥미로워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여러모로.
확실히 사람들 바뀌어가는 거 보면 참 세상 오래 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직 단식은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아직. 그 제가 이번 주 내에 병원 간다에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음. 동조단식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과연 장동혁 대표를 도와주는 것인가? 네. 장동혁 대표는 빨리 그만두고 싶어 할 텐데 동조단식을 해버리면 릴레이 단식으로 가면 되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우리공화당이 뛰어들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단식을 지지한다고 막 국회 앞에서 막 난리예요 지금 막. 예? 장도영은 피투하고 쓰러져야 돼요. 네, 그 정도 퍼포먼스가 없으면 점점 이렇게 물러나기가 되게 안 좋게 됐어. 그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출구 전략이 있긴 하거든요. 지금 정무수석 신임 정무수석 청와대 그 인사하러 와야 되잖아요. 네. 그때 아마 홍익표 정무수석이 뭐 청와대 뭐 전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는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그거를 받을 수는 또 없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정준희 교수님 얘기 그거밖에 없어요. 네. 병원의 실력 굉장히 강하게 누가 봐도 되게 아프구나라고 생각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지 않으면 네. 굉장히 힘든 상태가 돼버려요. 네. 근데 그런 걸 연출하기엔 아직도 눈이 부리부리해요. 가끔 저기 뭐 앞이 잘 안 보인다며. 개뻥 치시고 계시지만 그리고 아까 보기에 너무 멀쩡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방송 준비하다가 장동혁 대표 지지자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막 혼자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나 무서웠어. 그래서 왜, 이제 왜 무서워? 막 그 지지자분이 장동혁 대표 힘내라고 이제 응원 차원에서 한 건데 장동혁 대표한테 저를 2번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일부러 엿먹이러 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르신이었다고 진심이었다고. 그 영상을 봤어요. 너무 웃겼어요. 저는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누군가의 정치적 단식을 그것도 나름대로 절박하게 하고 있는 걸 조롱하는 것처럼 될까봐 좀 그런데 스스로가 조롱판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단식이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이상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특히나 유력 정치인이라면 그렇죠. 예. 대부분 다 그게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잘 안 보이고 약간 사심으로 느껴져요. 요즘은 점점. 그러니까 저 정도로 자기가 급했나? 뭔가 그렇죠. 다른 정치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나 이렇게 네. 느껴질 정도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건 이제 단식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신 약자들의 단식은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어필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근데 이 수단을 이미 이제 추락하고 있는 수단인데 이거를 지금 꺼내 쓰고 있는 게 애초에 정책 감각도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투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삭발 수준 이상으로 되게 좀 저하시켜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리고 보통 단식을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쾌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다들 의아해해요. 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결국은 2차 특검에 대한 반대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한다면 그럼 그 얘기라도 좀 대놓고 하고 그 의원들도 좀 그런 얘기를 좀 몰아주고 그럼 언론도 뭐 그런 얘기를 다루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논쟁을 한다든지 이슈를 다툰다든지 하지 않아요. 그냥 눈이 안 보이고 닷새가 돼서 힘들고 그 얘기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은 통일교 특검이었고, 근데 통일교 특검 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일교 특검해는 단식을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 그렇지. 그렇죠? 예전에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 또 다르잖아요. 그거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2차 종합 특검 가지고 또 건드렸다가 눈 안 보인다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동하는 거지. 신천지 특검은 또 반대한다 그러고.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쓰지 말았어야 될 수단을 그러니까. 썼기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러면 이렇게 쓰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검이 전 이유가 아니었다고 보는 거지. 예. 장동혁하고 당동혁하고 한동훈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최종 그 결과를 안 냈잖아. 네. 마치 봐주는 사람처럼. 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나가주길. 그렇죠.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나가겠대잖아. 네. 예. 재심 청구하겠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슥 하고 단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마 병원까지 최장 입원하려고 할 거예요. 마치 연차 최고 많이 쓰듯이. 아 근데 저는 진짜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 거는 이틀째부터 네. 언론들이 너무 호의적으로 보도를 해요. 막
그 막 목숨을 걸고 막 뭐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 고작 이틀째부터. 근데 딱 비교가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단식할 때 별놈을 걸 가지고 다 시비를 걸었거든요. 네. 뭐 먹는 거 아니냐 뭐 해가지고 막 실제로 그 국회 단식 농성장에 가가지고 먹은 기자도 있어요. 여기 뭐 미움 들었나 안 들었나? 네, 맞아요. 네. 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그 언론이 편들어주는 것도 좀 웃겨요. 그러니까 눈 안 보이고 뭐 너무 네. 힘들고 목숨을 걸었고 네. 그런 그 이상한 수사들로만 가득 차 있지 거기에도 내용적인 없습니다. 어떤, 예,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게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요. 사실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오려면 도대체 뭘 위한 단식이냐 그렇지.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그리고 그 되는데 이슈를 물고 늘어져야지 이게 의미가 근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 조지니까 안 조지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